자, 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고전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그 문학의 흐름이 이어져 왔는지, 전반적인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문하고 산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쪽이 좀 더 설명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전 운문, 고전 시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일단 시대를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문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상고시대 혹은 고대라고 부르는 시대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거는 일단 운문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대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필기를 하면서 우리 정리해 봅시다. 맨 먼저 나타나는 거는 고대가요가 있는데, 고대가요는 보통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경설화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이야기와 함께 짧은 노래가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고대가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가요는 처음에는 구전되어서 전하다가 나중에 기록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고대가요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정한 주제나 내용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가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집단이 어떤 특정한 기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작품으로 바뀌어 갑니다. 집단적인 주술의 의미를 가지는 작품에서 나중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으로 바뀌어 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술적이고 집단적인 작품의 예로는 우리가 맨날 하는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머리를 내놓아라.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대가리, 우두머리. 그러니까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 집단적으로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해가 수로 부인이 잡혀갔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돌려달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러한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내용에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것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공무도화가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그 다음 황조가가 있습니다. 유리왕이 친정으로 돌아간 부인을 쫓아갔다가 돌아오기를 거부해서 혼자 귀가하던 중에 새들을 보고 지은 작품입니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면의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이렇게 해서 저 새들은 다정한데 나는 혼자 돌아간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슬픈 감정을 드러낸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정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고전 운문 중에 고대 가요로서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전 운문을 공부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시대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기본적인 작품들에 대해서는 우선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조금 더 낯선 작품들을 쉽게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대가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신라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가요가 어느 정도 발달하면서 그것이 일정한 형태를 갖춘 향가로 발전했습니다. 향가는 향찰을 사용했는데 이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하는 독자적인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하는 향가는 4구, 8구, 19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4구가 구가 4개, 구절이 4개, 가장 작고 단순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8구, 19의 형태로 발달하면서 최종적으로 19 형태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 형태가 되었을 때 대표 작품들로는 제망매가, 그리고 찬기파랑가, 그리고 안민가, 원왕생가, 이런 여러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표 작품도 많은데 일단 요 정도만 써놓고, 제망매가와 찬기파랑가는 특정한 인물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은 작품입니다. 안민가는 유교적인 사상과 가치를 담은 노래이고, 원왕생가는 불교적인 가치를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운문 형태인 향가까지 알아봤는데, 이 향가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고대가요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불리던 민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구 민요 하면은 서동요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민요에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신라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까지 왔습니다.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려가요고 하나는 경기체가입니다. 먼저 고려가요입니다. 향가가 발전해 오면서 이것이 고려가요 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소교라고도 부릅니다. 속된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고려쯤 오면은 이제 운문 장르가 어느 정도 오래 이어져 오면서 그 형식이나 체계가 일정하게 구분되어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쯤 되면은 어느 정도 형태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삼음보 그리고 분절체, 절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형태상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역시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기록됩니다. 고려가요는 속된 노래라는 소교로 불릴 만큼 평민문학에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의 감정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은 사무국이나 상저가 같은 작품들은 효를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효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동동, 가시리, 정석가, 서경별곡 이런 노래들은 사랑하는 마음, 애정을 노래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별곡,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 청산별곡은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려시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옛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엄격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분 제도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개 그런 것들은 조선시대에만 국한이 되는 겁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자유롭게 연애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거의 동등한 법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요가 조선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솔직하고 남녀 간의 사랑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선 전기는 엄격한 유교적인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억제당하다가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가는 조선 후기 또는 근대가 다 되었을 때, 그때쯤에 이르러서야 다시 이제 좀 더 솔직하고 다양한 주제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려가요 외에 하나 더 고려시대의 주요한 작품의 갈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체가입니다. 경기체가는 형식적인 특징이 삼음보, 그리고 분절체, 그리고 후렴구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경기체가라고 부르는 이유인 후렴구의 형태가 보통 경기 어떠하니꼬 라는 형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기체가, 경기라는 형태를 사용한 경기체가라고 보통 부르는 것입니다. 경기체가의 특징은 한 연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를 굉장히 잘 지키는 엄격한 정형률을 지키고 있었다. 엄격하게 그 형태를 지켜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한림별곡이나 또는 관동별곡이나 또는 죽계별곡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사대부들의,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무신의 힘이 좀 더 강하고 무신이 몰락했을 때 신진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권력을 잡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이런 시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사대부들이 방탕하게 노는 모습 또는 사대부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체가는 사실 문학적인 가치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고려가요 쪽이 솔직한 그 시대의 감정과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훨씬 더 문학적인 가치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으면은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를 지나서 이제 조선시대로 갑니다. 조선은 그래도 사회적인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전기와 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학 갈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자면 아무래도 시조입니다. 시조는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게 사설 시조도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껴두고 시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려가요의 맥이 이어지면서 시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조는 고려시대 후기부터 존재했던 운문, 양식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시조가 지어져 왔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작품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 형태적인 특징이 3장, 3개의 장으로 된 6개의 구절, 그러니까 한 장에 2개의 구절로 해서 45자 내외, 한 구에 7자, 8자 정도 해서 한 장에 15자 내외, 이렇게 해서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음보를 가진 정형시입니다. 사설시조로 가면 이 정형성이 사라지게 되지만, 일단 최초의 시조의 형태는 일정한 3장 6구 45자 내외의 사음보를 형식으로 가지는 정형시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 형태입니다. 작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짧고 만들기 쉽다는 점은 널리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널리 퍼진 만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각자의 주체들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 연령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작품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주제가 주로 고려 왕조의 회고, 고려 왕조를 돌아보는 마음, 또는 군신관계, 또는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조선 전기는
조선을 세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떤 지배 이념을 강화하고 지배 이념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런 의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시대 후기에 지은 시조들은 주로 어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또는 무너져가는 시대와 어떤 상황에 대한 풍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들이 조선 전기에는 있었지만 후기에 사설시조 쪽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사설시조까지 가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달하게 되는데 일단 시조의 형태가 지켜지는 내에서는 초기에는 군신관계나 유교사상 같은 것들이 주로 주제로 사용되었지만 이후로 갈수록 개인적인 개인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강호한정, 자연을 노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함께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었을까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표 작품을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작품은 잠깐 패스하고 경기 체가가 형식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이것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가사 장르로 발달하게 됩니다. 가사는 형식적으로 3사조나 4사조의 사음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임진왜란을 지나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단순한 산문의 형태로 시가 일정한 율격을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노래하듯이 만들어지던 형식에서 줄줄 쓰는 줄글 같은 산문의 형태로 점점 바뀌어 가게 됩니다. 주제는 최초에는 유교 사상이나 어떤 군신관계 우리가 앞에 봤던 시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하지만 이거는 길이가 길고 산문으로 쓴다고 했죠. 시간이 갈수록 이러면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굉장히 길게 썼지만 점점 길이가 짧아지면서 일정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산문으로 발달해 나가게 됩니다. 가사작품의 대표작을 조금 함께 정리를 하자면 면왕정가, 상춘곡, 그리고 관동별곡 이런 작품들은 강호한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 자연을 누리는 기쁨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 만부가나 만원사 또는 북천가 같은 작품은 유배가사, 글쓴이가 유배가서 자신의 심경을 풀어 쓴 그런 가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동별곡이나 일동장유가 같은 작품도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기행가사에 해당합니다. 기행가사는 여행을 가면서 그 일정을 기록한 작품을 말합니다. 또한 태평사나 누항사 같은 작품은 전쟁을 기록한 전쟁가사에 해당합니다. 이런 작품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방가, 규원가 이런 작품들은 내방가사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생활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징적인 작품으로 동동이 있는데 동동은 형식적으로 원령체라는 겁니다. 또한 삼이인곡 그리고 송미인곡도 있죠. 이런 것들은 연군 가사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것들만 주로 쭉 짚었는데 조선 전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장르가 또 있습니다. 악장이 있습니다. 악장은 용비어 청가와 같이 어떤 왕실의 궁중음악으로 쓰이면서 어떤 제사라든가 행사에서 연주되던 곡을 말합니다. 용비어 청가나 월인 천강지곡 또는 삼봉집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또한 특징적인 걸로 언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언해는 우리말로 풀었었다, 번역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는데, 두보의 시를 번역한 두시언해 또는 임금이 아니라 부처의 일대기를 그린 석보상절 같은 것도 이 언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다들 됐을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고시대 때 고대 가요가 있었고 배경사로와 함께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되었다.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갔다. 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향가가 발달했는데 이 향가는 향찰이라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현하는 독특한 표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형식적으로는 4구, 8구를 거쳐 10구 형태로 완성되었다. 향가의 작품 주제로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추모 또는 유교적인 사상 또는 불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었다. 향가의 발달에는 미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와 경기체가가 대표적인 형태인데, 고려가요는 삼음보의 분절체,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기록되었다. 평민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다.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다. 효나, 남녀 간의 애정 또는 현실 도피 등을 주제로 다룬 작품들이 대표작이다. 경기체가는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를 가지는데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하는 후렴구를 주로 사용해서 경기체가라고 불린다. 하나의 연이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엄격한 형태적인 정형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학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자신만만함 또는 자신들의 자유롭고 즐거운 생활 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형태이다. 조선시대에 오면서 고려가요가 이어져 시조라는 형태가 조선 전기에 특히 발달하게 된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시조 장르가 조선시대에서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 형태적으로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음보 형태를 가진 정형시였다. 우리나라의 고유적이고 대표적인 시가 형태로서 초기에는 군신관계나 유교사상 또는 고려왕조와 고려사회에 대한 내용을 주로 썼지만 이후 조선 후기로 가면서 개인의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가사 작품이 조선의 대표적인 문학 발레로 나타나는데 3사조 또는 4사조의 사음보 형태로 주로 쓰였다. 초기에는 유교 사상이나 군신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지식이나 정보를 담은 내용으로 발달하게 되고 전체적인 길이도 점점 짧아지게 된다. 내용을 보면 강호한정 또는 유배가사, 기행가사, 전쟁가사, 내방가사, 연군가사 이런 것들이 다양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형태로는 악장과 언해도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조금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가사가 발달하게 되면은 지식이나 정보를 담고 짧아진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만나게 되면서 잡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거는 잡가가 크게 중요하고 막 어렵고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운문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고전 산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산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상고시대 고대입니다. 상고시대에서 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주로 나타나는 게 신화, 그 다음에 전설, 그 다음에 민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 아우르면은 설화죠. 신화에서부터 신화는 건국신화와 그 다음에 천지가 창조되는 세상이 창조되는 그런 천지 창조 신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천지가 창조되는 신화는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무당 같은 무속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내용으로 있기는 한데 그것도 어떤 불교적인 내용과 결합을 해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상고시대부터 전해지는 천지창조 신화는 일단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화는 단군신화, 그 다음에 주몽신화 이런 것들이 있죠. 건국신화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설과 민담쯤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의 원조가 되는 원형이 되는 그러한 설화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조신설화라든가 방이설화 또는 도미설화, 효녀지은설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신라시대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한문수필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만들어진 수필, 아무래도
글자를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 한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문 수필이 먼저 발달하게 되는데, 화왕계, 꽃들의 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화랑새기 같은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고 막 꼭 내용을 지금 설명해야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로 오게 되는데, 이러한 신화, 전설, 민담 같은 설화들이 발달하면서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폐관문학이 형성되게 됩니다. 폐관문학은 한간에 떠도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뭐 수의전이나 역용패설 또는 뭐 파한집, 이런 이야기 모음 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록물로서, 역사서로서 뭐 삼국사기 이런 것도 따로 뭐 좀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화가 이어진 걸로는 뭐 지렁이 신화라든가 왕건 신화, 그 다음에 최치원, 김현감호, 최치원은 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조신몽, 이런 것들은 다 전기에 해당하는데, 뭐 기이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 폐관문학이 발달하면서 함께 가전체 소설이 발달하게 됩니다. 폐관문학 이후에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의 형태로 좀 더 만들어진, 다듬어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상으로 따지자면 무신난 이후에, 고려시대의 무신난 이후에 어떤 사물과 인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철학적인 깊이 있는 고찰이나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갈래라고 하겠습니다. 국순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수를 의인화해서 사물을 인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공방전은 돈입니다. 엽전이 외형은 둥글고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어서 그 모양을 공방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저생전 같은 경우에는 종이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물들을 의인화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쓰는 형태로 이러한 사물들에 대한 생각, 철학을 담아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로 갈까요? 아까처럼 전기에서부터 뭐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러한 뭐 가전체 소설의 흐름이 쭉 이어지면서 한문 소설이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김시습의 금오신화, 어머니가 심심해 하시니까 어머니가 읽으라고 지었다고 하는 금오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화사, 원생, 몽유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전기는 아니고 약간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글 수필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한글 수필은 궁중의 시녀들이나 또는 양반집의 부녀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기록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내용은 잡다한 약간 일기 또는 여행 다니면서 했던 기행, 여행의 기록, 그 다음에 내간이나 자필, 편지나 잡다하게 쓴 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계속해서 폐관문학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 폐관문학 이야기 모음집은 태평화나 골계전,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여러가지 많고, 폐관, 잡기, 촌담, 회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전소설도, 가전체 소설 같은 것도 계속 이어집니다. 수성지라던가 천군전이라던가 예양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시 가장 중요한 소설의 흐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문 소설이 이어지다가 훈민정음이 조금씩 널리 퍼지면서 결국 한글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글 소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기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활발해졌다. 한글 소설이 활발해진 이유는 글자가 쉽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평민들 사이에서 문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민들이 어떤 시민의식이랄까요? 그런 의식이 성장하는,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사고가 생겨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한글 소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제상으로 봤을 때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그래서 이야기 구조 안에서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모든 내용이 다 그 이야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전에 했습니다. 일대기적인 구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말, 어떤 대리만족이랄까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문학작품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적이다. 뭔가 기이한 일,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건의 전개가 우연에 기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성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작품을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 홍길동전이나 전우치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의식을 담은 사회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몽이나 옥루몽 같은 소설은 몽자류 소설이고, 임진록이나 박시전 같은 경우에는 군담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전이나 호질, 허생전, 이런 것들은 박지원이 쓴 거죠. 한문 소설이지만 그 내용에서는 어떤 평민의 자각이나 현실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 실학사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쪽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비장전이나 이춘풍전 같은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풍자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나 멍청한 인물에 대한 풍자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춘향전부터 시작해서 숙향전, 뭐 옥단춘전, 채봉감별곡, 이런 작품들은 사랑이야기, 염종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글 소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조선 후기인 이유는 첫째로 조선 후기가 되면서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문화적인 욕구, 인식이 커졌기 때문인 것도 있고, 두 번째로 경제가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버는 평민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문학을 소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또는 양반집에 돈 많은 부녀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로서 한글 소설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글 소설이 발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틀 안에서 약간씩만 바뀌어서 전개되는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진 이야기들을 대표적인 작품들이라도 읽어둔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둔다면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을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금방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오면 야담 같은 것도 많이 생겨납니다. 이 야담이란 한문 단편 이야기나 또는 설화 같은 걸 모아둔 것입니다. 어우야담이나 청구야담 또는 개서야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흐름은 쭉 봤죠. 상고시대의 신화전설 민담 같은 설화가 고려시대로 이어지면서 폐관문학과 가전체 소설로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한문소설을 거쳐 한글 소설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한글 수필이나 폐관문학 같은 것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좀 동떨어진 별개의 이야기로 제천의식이 있습니다. 상고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제천의식,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있었죠. 상고시대에. 이것이 쭉 발달해서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후기에 탈춤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 작품은 양주별산대라든가 또는 통영 오광대놀이 또는 북청 사자노름,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봉산탈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끝났고, 여기에서 간단히 추가적인 이야기를 곁다리로 잠깐 하자면, 이 민담이라는 것은 결국 발전해서 판소리가 됩니다. 설화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그것을 공연하는 형태가 바로 판소리죠. 민담이 그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발전한 게 판소리가 있는데, 이 판소리는 다시
한글 소설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춘향전이나 흥부전 같은 또는 심청전 같은 그런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담에서부터 판소리가 되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다시 판소리계 소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까요? 어쨌든 어떤 사회 구조라든가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하지 않은 상고시대나 신라시대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짧고 구조도 단순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생각도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관문학, 가전체 소설을 거쳐서 한문 소설과 한글 소설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의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라든가 형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공부와 대표 작품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다양한 작품에 대한 독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국어 그리고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